음, 식후에서 자 이제 또 당화 최종 생성물 AGE 당화 최종 생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조건에 대해서 조리와 온도, 시간, 고온으로 가열할수록 많이 생긴다. 가열할수록. 그래서 100도씨에서는 3시간 조리하면 발생하는 데 반해서 150도씨에서는 15분 만에 AGE가 생긴다. 그래서 조리하는 백숙, 수육 등의 요리는 괜찮지만 고온에 튀기거나 오븐에 구운 요리는 좋지가 않다. 맥반석 계란의 조리 과정을 보면 브라우닝이 많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계란도 좋지가 않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가열을 한 것은 오히려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비타민 K2에 대해서는 이제 됐고, 이제 당화 AG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가열 방법은 자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당 같은 건 어떻게 되나? 과당을 많이 먹으면 어떨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당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 과당도 문제가 된다라는 의견이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사마귀 물 사마귀 이렇게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뭐 했는데 너무 여러 군데 전염이 되어서 치료를 뭐 여러 가지 뭐 냉동 치료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다. 사마귀는 대표적으로 피부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감염인데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재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든가 사마귀, 사마귀 이런 것들은 그럼 환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석 달간 비타민 D를 15,000 IU를 드릴 건데 매일같이 복용해 보세요. 2달 정도 경과 후에 다시 왔는데 원장님 신기해요. 그렇게 고생하며 치료해도 호전이 없던 비타민 D만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죠? 의사. 네, 그렇네요.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아직 2달도 안 된 것 같은데 호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환자의 기본적인 재생 능력이 올라서는 듯 합니다. 이렇게 비타민 D만을 통해서도 큰 도움이 되어졌군요. 바이러스, 또 사마귀, 설탕 중독은 소리 없이 설탕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처음 설탕이 공급될 때는 쇠고기값보다도 설탕값이 더 비쌌지만은 1954년도에 동화백화점 광고를 보면은 백설탕 값이 엄청나게 이렇게 비쌌고 그런데 나중에는 또 여기서 인공감미료까지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자, 이 당분에 대해서는 계속 봤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독감 자, 백신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독감의 경우도 해마다 접종을 하지만은 일부 유행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면역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것이 기능의학자의 의견이고 자, 곳곳에 깨어있는 농장주들이 많이 있다. 이제는 먹거리도 농장주들이 깨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거죠. 지방산의 비율에 대해서는 사육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닭이 먹는 사료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방사를 해서 키웠더라도 지속적으로 옥수수 사료를 먹게 되면은 지방산 비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 비율이 1대3, 4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옥수수로 주로 그렇게 키운 닭의 계란 속에서는 오메가6가 60배나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몸에는 염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성장 호르몬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식초. 식초, 레몬을 쳐다보기만 해도 입에는 침이 고입니다.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데 이는 입에서뿐만 아니라 위장에서 일어납니다. 식전에 식초를 희석한 물을 한 모금 마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식초의 희석할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신맛이 날 정도면 됩니다. 발효 감식초, 사과식초 등등 신맛이 나는 식초 종류면 다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는 발사믹 식초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집에서 오이피라를 담가서 식전에 한 조각씩 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허브티는 맨데레차, 생강차, 율피차를 하루에 한 잔 마시는 방법도 장간 증상에 도움이 된다. 영양 보조제로는 비타민 K 등등으로 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PPI 억제제, 제산제 이런 것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절제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계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했는 부분이 또 중복으로 계속 나오네요.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자, 검사를 통해서 위산이 부족한 것을 위장 기능 검사를 통해서 기능의학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입에 냄새 난다, 고치, 입 냄새가 심한 사람 중에서 구강내 원인을 제외해야 하면은 위산 저하가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위산 저하, 충분한 양치를 하고 백태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위산 저하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자주 배탈이 난다. 자주 배탈이 나는 분들은 위산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위산 저하. 공공장소에서 집단 배식 후에 식중독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니까요. 그리고 신물이 나고 트림이 난다. 위장의 여러 기능 중에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식도와 십이지장 보호 기능인데, 위장에는 산도가 1에서 2 정도 되는 강한 산성을 이겨낼 수 있는 점막층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식도나 십이지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분비하는 위산이 자칫 식도 쪽이나 십이지장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소화가 다 되었거나 위산 저하로 인해서 위장 산도가 5까지 올라가면은 관략근이 열리게 되어서 소화된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장에서 산도가 4에서 5인 음식물은 아무 해가 되지 않지만은 식도에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산도가 4에서 5 정도만 해도 식도나 십이지장의 점막은 손상을 입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이지장에는 췌장액과 담즙산이 분비되어서 위장에서 넘어오는 낮은 산도의 음식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간과 췌장의 기능에 좋지 못한 분들이 십이지장 궤양이 생길 확률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또 장간 가스와 잦은 설사가 있다면 변의 변화가 심하고 방귀가 심해진 분들의 위산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장에서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장 내 세균의 과정식과 함께 부패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세균의 과정식은 장 누수증과 함께 잦은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피부 소양증이나 항문 소양증, 습진, 여드름 등등 이런 것들은 그래서 먹는 것들을 또 어떻게 잘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단백질은 위산에 녹지 않습니다. 펩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녹일 수 없지만 위산은 부족하면 완전히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소가 효소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헬리코박터에 대해서는 헬리코박터 균에 이 위장을 침입하면은 우선적으로 위장 점막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시키고, 위산은 헬리코박터 균을
공격하기 때문에 위산을 생산하는 백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함으로써 위장에서 위산 분비를 또 방해하게 되고, 나이 보신 분들이 위산이 부족해지면서 헬리코박터 균의 공격에 취약해지고 균에 감염될수록 위장에서 산을 만드는 기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진행된다라는 것이고, 1차적으로 헬리코박터 균을 죽이는 세균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은 거기서 멈추면 재발 확률이 높고 위장 기능을 향상시켜서 위장 내의 산도를 낮춰야 재발률이 떨어진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갑성선 기능 저하는 갑성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위산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 라는 거네요. 자, 위산 저하에 대해서 쭉쭉 말하고 있습니다. 위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서 영양소를 분해, 소화, 흡수 도와주고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 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 좋은 도움이 되는 그 영양소를 우선 섭취하는 히스타민이 이제 줄여야 된다. 히스타민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염증성이라든가 등등. 자,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약물을 섭취하는 것은 또 앞뒤가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 본인이 스스로 지속적인 습관 조절을 통해서 히스타민의 섭취량 자체를 낮춰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약물을 보면 약물 자체가 또 그런 악순환을 만드니까 그렇다는 거죠. 디아민 옥시다제라는 효소를 보충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DHO의 사용 목적은 히스타민 제한 식단 조절이 어렵거나 히스타민 과민증 증상이 심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혈중 히스타민 농도를 낮춰주기 위한 것이고 치료의 의미는 없다.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은 장누수증을 치료해야 한다. 장누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DHO의 분비량이 적어져서 또 히스타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혈중 히스타민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식습관 개선과 동시에 본인의 장누수증 의근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것을 치료하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영양보조제로는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에서 비타민 B6와 비타민 C와 또 구리가 있고, 비타민 B6는 DHO의 기능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는 히스타민 분해에 또 도움을 주고, 그 외에도 또 아연이나 비타민 B1, B6, 또 비타민 B3 등도 보조 인자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이런 영양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네요. 자, 주요 포인트는 발효와 가공의 과정을 거친 음식일수록 히스타민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히스타민이 발효, 가공. 그래서 김치도 오랫동안 발효된 신김치보다는 겉절이 위주로 먹고 요리할 때도 젓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나 무조건 히스타민이 풍부하다고 해서 음식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기능의학을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조언에 따라서 식단 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 히스타민 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은 없으며 증상 완화 목적으로는 항히스타민제나 비만세포 안정제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노력보다는 환자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약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면역관리, 장누수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에서 육가공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커팅, 등분 생선에서는 참치, 고등어, 꽁치, 삼치, 야채는 시금치, 토마토, 가지, 또 과일에서는 오렌지, 바나나, 귤, 포도, 파인애플, 또 유제품에서는 요거트, 치즈 같은 거, 술에서는 포도주, 샴페인, 맥주, 막걸리, 음료수는 커피, 코코아, 오렌지 주스, 글루텐 함유된 것은 밀가루, 빵, 또 과자, 보리쌀, 미숫가루, 잡곡 이런 것들이 히스타민이 풍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분해할 수 있는 우리 장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질병들은 독소로부터 온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2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새롭게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남성 탈모는 유전성인 탈모가 있고 또 이렇게 미생물의 복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